노무현 재단 첫 구술 기록집 1978년부터 1987년까지 노무현의 시작.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뜻을 나라와 민주주의 발전의 깃들로 세우고자 2009년 9월 23일에 설립한 재단 법인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세계 유일의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기념관, 센터 건립과 봉화의 대통령 묘역 및 생태문화공원 조성 관리, 각종 추모 기념사업과 사료 편찬 사업, 노무현 시민학교를 비롯한 교육, 역사, 교육 연구 사업을 통해 껴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현재 42,000여 명의 시민이 후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사료연구센터. 노 대통령의 생애, 정책, 철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 공개하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내 사료 편찬 사업 전담 기구입니다. 2015년 5월 현재 84만여 건의 사진, 영상, 문서, 박물 등을 수집 정리하는 한편 노무현 사료관을 통해 33,000여 건의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영화 변호인으로 많이 알려졌듯이 노무현은 1981년 9월 불임사건 변론을 맡으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3년을 넘긴 때였다.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의 일부 출세 마지막 쪽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내 운명을 바꾸었던 그 사건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판사로 변호사로 사는 동안 애써 억눌러 왔던 내면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게 되었다. 잘 나가던 세속의 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하면서 인권 변호사로 민주화 운동의 야전 사령관으로 변모해 갔다. 운명이다 2부 꿈에서는 불임 사건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19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그중 한 대목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열정의 시기를 맞았다. 나는 막 학생운동에 뛰어든 청년처럼 민주화 투쟁에 몰입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 현대사는 물론 노무현의 일생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뜨거웠던 열정의 시기에 공적, 사적 메모와 사건을 19쪽이라는 분량에 다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기에는 몇 개의 문장으로 다 담지 못한 혹은 문단과 문단 사이에 건너뛸 수밖에 없는 많은 일이 있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시기 1981년 불임사건 변론 전후부터 1987년 6월 항쟁을 관통하기까지 변호인 노무현의 면모와 궤적을 관계자들의 구술로 담았다. 1978년 변호사 개업에서 시작하여 만 31세에서 41세가 되는 동안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걸었는지 몇 줄의 기술이 아닌 좀 더 풍부한 구술을 통해 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구술자들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세 지점으로 분류했다. 언급되는 사례가 겹치기도 하지만 중심적인 부분은 각각의 지점에 기대어 있다. 예컨대 1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술 가운데 불임사건 변론 전후 노무현의 변모 과정, 이후 사무실에서는 점점 얼굴 보기 힘들어지던 상황이 2장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를 통해 더욱 상세히 거론된다. 1장과 2장에 모두 등장하는 노동법률 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3장 노동 현장에서 구술의 중심이 된다. 해당 시기를 함께하거나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이 구술자들의 기억과 정언은 원본 텍스트로서 자서전 또는 생전에 노무현이 남긴 말과 글의 풍성함과 생동함을 더해주고 있다. 구술 기록이 가지는 미덕이기도 할 것이다. 개인의 기억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구술에는 들어 불명확한 부분이나 엇갈리는 대목 또한 없지 않다.
그럼에도 각자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건 몰랐던 내용이건 노무현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알고 있던 내용을 또 다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알지 못한 내용도 함께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통상 구술 면담은 노무현과 첫 만남에서 시작해 이후 시절을 함께 하거나 지켜봤던 이야기 등을 거쳐서 끝까지 이어진다. 이번에 소개하는 구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가운데 1978년 전후부터 1987년까지 해당 시기의 구술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어미전들의 무리가 없는 선에서 가능한 이들의 구술을 충실히 담고자 했으며 도로 구술자의 개인적인 사안이라도 노무현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본문에 포함시켰다.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구술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을 계기로 노무현의 주요 시기와 사건에 관한 구술 모험집을 지속적으로 펴내려고 한다. 한 사람의 삶은 많은 관계의 집합이기도 어떤 가치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당연히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구술집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가 아는 노무현 그리고 또 다른 노무현을 확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무현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또 이야기하고 되짚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기록의 소명이자 노무현 사료 편찬 사업의 의의라 믿는다. 2015년 5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노무현 사료 연구센터.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은 1978년 5월에 문을 연 뒤 문재인이 합류하면서 1982년 9월에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로 전환했다. 사무실의 노동법률 상담소를 새로 만든 것은 1984년 9월이었다. 1986년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서 중요한 시점이었다. 노무현은 첫 선거에 출마하며 직접 선 내가 걸어온 길에서 1986년 9월 이후부터는 변호사로서 일상 업무인 사건 수임을 일체 중단하고 오로지 민주화 운동에만 전념했다고 썼다. 이후 변호사로서 업무를 도맡던 문재인은 1995년에 법무부인 부산을 설립한다.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가 전신인 셈이다. 1장 변호사 사무소 일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해당 시기에 노무현을 겪었던 사람들의 구술을 모았다. 장원덕은 변호사 사무실 개소와 함께 1978년 6월부터 일했고 최병두는 문재인의 변호사로 합류하기 직전인 1981년 8월에 송병곤은 1984년 4월에 각각 입사했다. 최병두는 노무현의 첫 선거에 당선된 이듬해인 1989년 2월까지 재직했다. 송병곤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장원덕은 2014년 6월에 퇴사했다. 이마에 주름살 3개면 이제 죽는 기라. 구술자 장원덕은 1948년생 31살이 되던 해인 197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부산 서구 부민돈 주택가에 위치한 4층 건물의 2층이었다. 33세의 노무현이 소탈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그렇게 처음 만나 사무실 직원이 됐다. 덕분에 197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전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5월에 개업한 노무현은 변호사 초기 시절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1982년 문재인의 사무실에 합류하면서 당신이 문 변호사를 맡다 하나에서 10가지 성심성의껏 뒷바라지 해라 라고 했다는 노무현의 말 때문인지 1995년 법무법인 부산으로 법인 체제가 정착된 후에도 사무국장을 맡아 2014년까지 36년간 자리를 지켰다. 장원덕의 구술 속 노변은 부드러움과 불같은 성질을 동시에 가진 입체적이고 생생한 인물로 그려진다. 법원 직원과 함께 먹은 매운탕 값을 월급에서 제하는가 하면 설거머니 구술자의 생돈을 메워준다. 변호사 가운데 누구보다 먼저 등기 업무를 시작할 만큼 앞을 멀리 내다보고 셈이 빨랐지만 불의와 마주했을 때는 생업을 뒤로 할 만큼 물불 가리지 않고 운동에 뛰어들었다. 법원 담당자에게 재판소를 처리 때마다
1,000원씩 집행유를 넣어주던 관행을 따르는 자신을 질책하고 재판정에서는 분에 못 이겨 재판 기록을 내던지고 뛰쳐나오는 초기 변호사 시절의 면모와 노무현이 출근 시간을 당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법률 강의를 하게 된 계기, 등기 업무를 맡은 사역, 문재인의 첫 출근 날 풍경 등의 그의 구술에 담겨있다. 장원덕의 구술은 2011년 7월 21일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 인근에서 진행된 1차와 2012년 8월 23일 법무법인 부산 회의실에서 가진 2차 면담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 초기부터 함께 하셨는데요. 그 당시 얘기부터 해주시죠. 장원덕. 노 변호사께서도 판사 재직 8개월 만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셨으니 생각이 남들과는 좀 다르셨겠지요. 그때 부산에 변호사라고 해봤자 80, 90명 안쪽이고 그랬던 때인데 업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원리 원칙을 강조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소송 제기 소장을 제출할 때 모든 부분에 서류를 내면서 관례적으로 1,000원을 내게 되어 있었어요. 적부심사라든가 공소장을 복사한다든지 보석 신청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서류 뒷장에 1,000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경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보통 다 합해서 1만원이나 15,000원 넣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변호사가 전날 수익과 지출 전표를 직접 결제해요. 그런데 전표 지출 내역을 보니까 소장 접수에 1,000원, 공탁국에 1,000원, 행사 공소장에 1,000원 이렇게 나간 거지. 그때 사무실이 넓지 않고 변호사실 사이에 컷대만 딱 쳐놨는데 노 변호사는 사람이 워낙 부지런해서 저를 부르지 않고 직접 제자리로 와요. 제자리에 전표를 가지고 와서 뭔데 1,000원씩 넣었어요 하고 물어요. 접수할 때마다 1,000원씩 넣어야 접수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화를 번쩍 내시면서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다 법률적으로 작성해서 내는데 일단 접수하고 하자가 있으면 정정하라고 요구할 것이지 왜 1,000원을 가져다 먼저 넣어줘야 되느냐 그러는 거죠. 관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 아 그때부터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1,000원을 넣어줌으로써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자꾸 틱토를 잡아요. 이것저것 다시 고쳐와라 하는 식으로 허점을 잡아요. 괴롭고 번거롭죠. 내가 수월하기 위해서 내 돈 생돈 가지고 1,000원씩 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무실은 노 변호사님이 상고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수금 전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 필요하면 1,000원, 인지대가 5,000원 같으면 5,000원 그걸 주면 자기가 딱 보고 격리 올리면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런데 유독 실이 법원 검찰청에 1,000원, 2,000원 썼다 하면 불러가지고 정당하게 서류를 작성했는데 왜 줘야 하느냐 이건 올리지 마세요 라던가 부딪히라 이거지. 근데 개업 초창기인데 그럴 수 있나. 그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 직원들한테 굽신굽신하고 변호사도 판사한테 굽신굽신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노 변호사는 무조건 당당하게 해라 그렇게 명을 내리지만 나로서는 그게 힘들죠. 반면에 노 변호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수시로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럴 때는 당당하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언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되게 밉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노 변호사 마음을 한 번 더 떠보기 위해서 언젠가 법원 직원하고 밥을 한 번 먹었어요. 우리 재판이 맨 마지막에 끝났다는 명목으로요. 그때는 실컷 먹어도 8,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전표 올렸어요. 과연 저 의지가 끊기나 안 끊기나 본 거죠. 그랬더니만 이거 뭐예요? 아 법원 직원하고 행사사건 때문에 만나가지고 매운탕 한 그릇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보신 대로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돈으로 내라고 격리 보고 장부장 봉급에서 공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야. 한 6개월 되니까 저도 내 생돈 안 내기 위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거든. 힘들죠. 제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을 맡으면 변론 준비 때문에 수사 기록을 복사해야 하는데 지금은 복사하지만 그때는 수사계에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써야 됩니다. 공판부에 가서 경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을 일일이 뺏겨 써야 한단 말이죠. 공소장 하나 뺏기려면 내가 나이를 쏘개야지 무조건 형님 하면서 공소장 하나 빼달라고 그래. 그러면 1,000원을 안 주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왜 안 가노? 하고 물으면 공소장 안 가지고 가면 저 잘립니다. 라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공소장 사본을 내주는 거죠. 노 변호사의 철학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거라. 그래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노 변호사가 살살 불러요. 그리고 별도로 3만원을 살짝 줘야 힘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생도 쓰지 말라고 나중에는 저한테 3만원, 4만원씩 살짝 줬지요. 전반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장원더. 그 시절에는 변호사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아니면 준비 서면이나 점거 신청 같은 건 다 밑에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유독 노 변호사는 아래 사람들한테 일을 안 시켰어요. 아주 간단한 거 말고는 자기가 밤샘을 해서라도 직접 다 해요. 그 사건을 자기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죠. 자기 일처럼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때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록을 보따리로 싸와가지고 항상 밤샘 하듯이 하고 그랬다고 해요. 일에 열중하며 끝장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 잠 안 자고 변론 준비를 하는 거죠. 변호사 측에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장원더. 그때는 안 많았죠. 대전에서 판사를 하다가 나왔으니까 부산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또 고등학교도 상고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교도소 그만둔 사람, 경찰서 그만둔 사람, 세무서 그만둔 사람, 법원이나 검찰 그만둔 사람을 사건 유치를 위해서 앉혀놓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옛날 직장에서 사건을 보내줘요.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20%씩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연출도 없고 리베이트도 주지 않으니까 사건이 올리가 만무하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죠. 그러나 노 변호사가 워낙 활동적이니까 재판이 없는 날이면 은행에 있는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면 사건 좀 달라고 하고 다녔어요. 거기서 사건이 오는 거죠. 그렇게 어려워도 그분은 사무원이나 부장, 사무장도 봉급을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많이 줬어요. 대우를 해줬죠. 그때 봉급이라고 해봐야 한 20만원씩 밖에 안 될 텐데 우리는 주사 25만원씩, 부장급은 한 30만원씩 살도록 해주고 점심값도 꼭 주고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존경스럽죠. 그런데 점점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점심은 각자 해결합시다. 이래서 줄였어요. 그분은 닭고기를 좋아해요. 삼계탕에 그때 2,000원인가 2,500원이 할 때 자주 사주고 그랬는데 그것만 줄여도 한 15만원, 20만원 된다 아닙니까? 등기 업무를 맡으면서 사정이 나아진 건가요? 장원더. 소송으로 돈 버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등기를 하자. 변호사도 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상상도 못하지. 그땐 전국적으로 등기하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노 변호사가 등기 업무를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사법수사들이 술렁거렸던 거지. 변호사가 그 일을 해봤자 몇 개월 가는지 두고 보자 하고 있었는데 노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때는 각 은행 지원이 상고 출신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대리, 부장, 지점장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형님 내 등기합니다. 일감 좀 주십시오. 이러면 변호사가 무슨 등기냐. 정말 등기할 서류가 있어서 부르면 올 수 있나? 담당 지원들 다 뽑아놨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당시 부산 시내에 부산 상고 출신들 있는 은행에는 우리가 다 등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착 뜨게 된 것이 아파트 등기를 하면 돈을 더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때 부산 시내 아파트 붐이 일어날까 말까 한 시절에 시내 아파트를 도배하다시피 다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 사법수사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대법원에 진정도 했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변호사가 등기 못한다는 규정이 없거든.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사법수사 회장단에서 대법원장을 찾아간 거예요. 대법원에 가가지고 노 변호사라는 이상한 변호사가 우리 사법수사가 할 수 있는 등기를 다 뺏어가서 우리 다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대법원 예구를 바꾼 겁니다. 등기 서류를 접수할 때는 사무원이 아니고 본직 우리 경우에는 변호사가 등기 서류를 들고 직접 접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 변호사가 100% 손든다 생각했겠지. 변호사가 등기 보따리 들고 사무원 데리고 설마 등기 접수하러 오겠나 재판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했겠지. 우리도 등기 이제 안 하시겠구나 했는데 노 변호사는 내가 각 등기소 뛴다 이래 버리는 거라. 그렇게 나를 데리고 등기소를 도는 거야. 7, 8개월을 그렇게 해도
끄떡 없는 기라. 그러다 어느 날 나한테 오늘 저녁에 밥 한번 먹으러 갈까 해서 갔더니 탁 하는 말이 장부자 내가 왜 등기를 시작한 줄 압니까? 돈 벌려고 했겠지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부산 상고 인문계가 아니고 상고 출신이 돼가지고 고시 걸려가지고 변호사부터 하다 보니까 인문계 출신 선배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등기 일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 머리 안 돌아가네 하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집문서 등기 필증 앞에 보면 변호사 노무현 딱 고무 명판 도장 하나가 크게 찍히니까 만일 아파트 1000동을 맡아서 등기 필증 나가면 1000명이 내 당사자가 되고 1만 명 같으면 1만 명이 내 당사자가 된다. 나중에 법률 문제가 생기면 등기 필증을 보고 여기 변호사 한번 찾아가 볼까 하지 않겠냐. 저는 그때서야 놀랬죠. 등으로 땀이 쫙 흐를 만큼 놀랬다니까. 와 어찌 저런 생각을 했나 싶어서 그러고 나서 사법실사들이랑 협의하고 등기부 해체하고 그러고 나니까 노 변호사 말 맞다나 그 당사자가 서서히 끝없이 오더라니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등기필증에 변호사 찍혀 있는 거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고집도 세고 앞을 내다보고 1982년부터는 부산 YMCA에서 시민중개설 법률 상담도 하시는데요. 장원도 원래 변호사가 나오면 점잖고 법률적인데 이 사람은 법률 상담을 하면서 막 농담도 하고 아주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재밌게 해서 히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져서 또 많이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 이혼 사건이 나온다면 남편이 그렇게 많이 때리면 안 되지요. 부계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사람 그렇게 때리면 되겠어요? 이 방송 듣고 있는 남자들 좀 반성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아줌마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도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많이 찾아왔어요. 노 변호사가 직원들 대상으로 아침에 강의도 하셨다면서요? 장원덕. 당시 7시 반인가 8시까지 출근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송을 의뢰한 사람이 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거야. 사무실에 채권 가압류를 맡겼는데 일주일이 돼도 아무 결정이 없다면서 공탁금을 가져가면 그만큼 날 결정인 나는데 말이 없다는 거지. 노 변호사가 나를 탁 부르더라고. 무슨 사건에 가압류한 적 있나? 공탁 결정 났나? 공탁 결정 났는데 왜 공탁을 안 했나? 하고 묻길래 담당자가 공탁할 보증금을 안 가져오니 안 했지요. 이러니까 의뢰 당사자한테 전화 오기를 돈을 가져다 줬는데 왜 그래? 저는 못 받았는데요. 이 사건 누구 담당이요? 땡땡땡 담당입니다 했지. 노 변호사가 바로 담당자인데 가가지고 공탁금 받아 어쨌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머뭇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그날 노 변호사가 그 직원하고 나까지 집에 데려가서 사정을 따져 물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마에 주름살이 3개 생기는 기라. 주름살 몇 개 되면 내가 알거든. 주름살 하나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을 읽거든요. 주름살 3개면 이거는 이제 죽는 기라. 결국 사정이란 게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제대로 말을 안 한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서 여보 그만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 직원들은 못 살아봅니까? 하고 말리고 해서 겨우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니까 나한테 밥이 넘어가요? 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음날 아침에 우선 사무실 돈으로 바로 공탁했지요. 다 하고 나서 점심시간 되니까 방에 부르더라고. 채권 가압류 알아요?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설명에 불에서 아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걸 알면서 왜 보고를 안 했냐. 우리 가압류보다 다른 채권자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이 먼저 들어가서 돈 다 뺏기면 우리 사무실 간판 내릴 일 있나 알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민법 총칙 몇 번 읽었어요 하고 묻는 거야. 그래 한 번 정도라니까 앞으로 10번 읽어라 이거야. 10번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라고. 내가 어찌 10번을 읽나. 고등고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2번 읽고 쏘기면 된다 생각했지. 그 뒤로 시간만 나면 앉아보래. 물어보는 걸 내가 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안 읽어봤네 하면서 내일부터 8시 출근 그렇게 나온 거예요. 8시에 출근해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 앞에선 실력이 있어야 된다면서 겁사든 주사든 모든 사람이 실력을 키워야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로부터 그게 시행돼서 공부를 시킨 거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소송 들어오면 소장하고 준비 서면 하고
작성해가지고 오라고 시켜요. 이거는 뭐 곱게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어찌 공부한 거요 이러면서 문장이 매끄러울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쓰게 하는 기라. 그래서 지금도 내가 문장을 쓰면요 정말 잘 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의 내 실력을 키운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도 기억에 남는 메모가 있으신가요? 장원더. 노 변호사님이 평소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수시로 사무과로 찾아와서 직원들하고 개기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주 부처님같이 부드러운데 뭔가 상식에 어긋나면 아니잖소 하는 식으로 갑자기 그 불같은 성격이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실제 그 시절은 변호사가 어디 판사인데 고기도 못 들 텐데 너무 당당하니까 말 밉보일 정도라고. 노 변호사님 재판하러 갈 때 저도 변론 청취한다고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주장을 하는데 판사가 피고인 보고 여기 앞에 부모 나와 있어요 이러는 거라. 네 나왔습니다니까. 부모님 일어나 보세요 이래 딱 일어나니까 변호사 살 돈이 있으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지 이래 버리는 거야. 이게 벌써 유죄 판결이 난 거란 말입니다. 그 순간에 노 변호사가 기록 자기가 준비한 행사 기록을 법정 바닥에 던지면서 어떻게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성질 있잖아요. 딱 나가더라고요. 그러고서 사무실로 바로 안 가고 변호사 회관으로 가셨어요. 변호사 햇빛 변호사들 모인 단체가 가지고 막 변호사한테 울분을 토한 거야. 선배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래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살 돈 있으면 합의를 보라는 건 이건 판결 난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다들 아 그래도 변호사 하려면 참아야지. 그래 노 변호사가 잘했다 하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으니까 또 휙 나가버리는 거라. 그러고 있는데 1시간쯤 되니까 변호사 햇볕 고참 변호사가 그 판사하고 동기인가 봐. 추측건데 전화를 한 것 같다. 변호사 햇볕에서 이 사회를 열어서 뭔가 할 것 같다. 사과해라 이랬겠지. 그런데 판사 본인이 안 오고 법정에 입회시킨 개장을 보낸 기라. 재판장에 던지고 나온 기록을 들고 왔더라고. 노 변호사님이 처음에는 정중하게 아 오셨어요. 저 기록을 가져왔는데요 라니까 딱 하나만이 왜 당신이 기록을 가져오는데요. 판사님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됐어요. 판사가 직접 와서 사과하라 하세요. 내가 이의 제기할 거예요. 이의 제기해가지고 문제 삼을 거예요. 가시오. 그랬더니 개장에 돌아간 거예요. 판사한테 그대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다음에 행사과정에 오는 거야. 당신은 뭔데 왜 왔어요? 제가 행사과정인데요. 알아요. 판사 오라 하세요. 그래서 또 과정에 돌아갔어요. 그러더니만 담배를 쫙 피더라고. 그러면서 인상을 팍 쓰는데 오늘 변호사님 싸움했다 하면 내가 딱 알아보는데 이 말을 가리킬 때 그때도 주름살이 서더라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나중에 판사가 변호사 협회 간부를 통해서 사과한 걸로 받아들이자고 해가지고 노 변호사가 받아들여줬거든. 그만큼 본인의 정당할 때는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나중에 시국 사건 맞고 이럴 때도 그런 메모가 살아있죠. 피고인 변론하면서 재판정에 뭐 그게 뭡니까? 학생들이 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이라면서 정부를 막 숭토하고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 들어와서도 에이 정말 이라면서 분을 못 참으시고 그래도 판결을 좀 낮게 받으려면 판사라도 만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노 변호사님은 시국사건 재판 전후에도 공안부 검사는 물론이고 담당 판사도 거의 안 만났거든. 밤낮 재판장에서 싸우다 들어오고 그때는 여기 이마에 주름 3개가 아니고 하나일 때는 그나마 나은 거라. 얼굴이 나서 그럴 때는 주름이 하나? 장원더 3개입니다. 정말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 불임사건을 맡으면서 많이 달라지신 거죠? 장원더 그렇죠. 불임사건 매년 갔다 오면 밥 먹으면서 송병곤 씨 이야기를 한 번씩 했어요. 가니까 새 카메라 가지고 작아서 대학생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손톱 같은 걸 보면 공문을 심하게 다 한 것 같아서 가슴 아파 죽겠다면서 이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정말 어협심이 굉장한 강한 분입니다. 매년 갔다 오면 나는 대학교도 안 나오고 데모도 안 해봤지만 이건 아니다. 고문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돈 필요 없다. 마음을 딱 잡은 거예요. 나중에 한참 시위 현장 다니고 그럴 때인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노 변호사도 잡혀가고 문재인 변호사도 잡혀가고 김강일 변호사도 잡혀가고 그럴 때거든. 우리는 5만 대 다 연락해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노 변호사 혼자 불러 나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나는 앞으로 변호사 업무 안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 할 테니까 각자 다른 사무실 알아보시오. 이래. 그게 아마 1986년도였을 거라. 그때부터는 막 강복동 국도극장 앞에 툭하면 시위하러 가는 기라. 체류탄 발사되면 다 도망가는데 노 변호사만 독하게 버티고 앉아있고 그랬죠.
문재인 변호사와 만남에 대해서도 기억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장원도 처음에 박준규 씨라는 분과 같이 하려고 했다가 검사로 임명되면서 대신 문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라는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문 변호사가 사무실을 찾아와서 안에서 저도 쭉 봤죠. 노 변호사 방에서 노 변호사는 스타일대로 딱 담배 물고 둘이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하더라고. 한두 시간 동안 했을 거야. 그리고 문재인 변호사는 1982년 8월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로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노 변호사님이 저를 불러서 문재인이란 사람이 차석으로 사법연수원 졸업했는데 시국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 때문에 판사 검사 임명도 못 받고 우리하고 같이 하니까 당신이 하나에서 열까지 성심성의가 뒷바라지해라. 이래서 제가 담당이 됐죠. 그때 딱 보니까 뭐 정말로 멋있대. 키도 크고 아이고 무슨 이리 멋진 사람이 있노 싶더라고. 눈쌍꺼풀 탁 쥐고 그렇게 첫날 인제 나오셨는데 묵묵하게 일만 하는 거라. 방 요만한데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가만 보니 노 변호사님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요리 왔다 갔다 해도 문 변호사는 말도 안 하고 자기 맡은 일만 하는 거야. 내가 보면 노 변호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도 못 걸고 문 변호사가 워낙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우리한테 오는 거야. 사무과에 와가지고 책상이 비뚤어졌다. 바로 해라 캐비닛에 먼지가 많네. 바닥에 끔이 묻어있네 해가지고 나중에도 비슷했어요. 노 변호사는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변호사실에서 직원 사무과로 하루에 10번 정도나 들락날락 하면서 뭐하노 이거 책상에 뭐 묻었네 이러는데 문 변호사는 변호사실에 한번 들어가면 나와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분이라 노 변호사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문 변호사는 침묵만 지키고 조용해. 그러니까 재밌어. 1982년 그때는 우리 사무실에 와봤자 아무것도 대우가 없었어요. 단지 몸 하나 오는 것이지. 그때 뭐 봉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주겠어요. 내 기억으로는